그래서 그 벤자민이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문화철학자 그런 사람이 독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쓰여지지 않는 것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는 것. 제가 해설을 정의하는 거랑 비슷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해설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건 이제 이 뒤에 단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관찰한 것이 맞는지를 어떻게 정당화하냐. 정당화가 아니고 관찰의 정당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각에 기초하지만 당연히 관찰이니까 성찰이 포함된 거고, 관찰의 결과 우리가 탐구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어요. 관찰보다는 감각과 성찰이 포함되면 이게 경험으로 가지만, 그래서 이 경험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탐구라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 제가 이 펜을 보고 이거는 마커 펜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맞는지를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은 이제 철학에서 인식론의 문제인데요. 오늘 맞춤법을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참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대개 우리의 지식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RV 정당화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관찰해서 이건 이래 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어.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그게 맞다는 걸 우리가, 야, 그걸 어떻게 맞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이걸 정당화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지. 뭐 예를 들면 제가 주장하는 것으로 도토리가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이쪽이 무거운 건 이쪽에서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이게 땅에 처박히게 하기 위해서다. 야, 그게 썰이지. 그게 맞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이제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찰한 것, 여러분이 기록한 것, 여러분이 발견한 것이 어떻게 참이라는 걸 정당화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게 감각 경험인 경우에 내가 보니까 파란데 뭘 나보고 증명을 하라는 거냐. 이 펜은 파랗다라고 내가 말했을 때, 야, 그게 파랗냐? 어떻게 알아? 보니까 파란 걸 뭘 나한테 이걸 증명을 하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학술지라는 건 굉장히 근사해 보이죠? 논문이라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동의의 절차를 밟는 거예요. 다른 동료 연구자의 동의 절차. 그게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라는 걸 다른 동료 연구자가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각 경험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어요. 파란 걸 파랗다 그러는데 다른 근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파랗다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사람이 보고, 야, 그게 뭘 파랗냐, 빨갛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미친놈인가? 다른 사람이 다 파랗다고 빨갛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에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생명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감각 경험에 이게 분명히 파란데 이걸 증명하기 위한 의미 있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료들이랑 같이 관찰한 결과를 서로 얘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관찰한 것이
나만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해서 보인 게 아닌지 서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논증을 하는 건데요. 논증이라는 건 여러 개의 주장들이 묶인 게 논증이거든요. 논증은 어떤 식이냐면 A가 참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논리학에서 A가 참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방법은 이미 참이라고 알려져 있는 B를 근거로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라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저는 저 사람은 개인가? 아니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 가지 주장,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하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주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논문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책이라든지, 넓은 의미의 그냥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미 거의 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기초해서 내가 발견하거나 관찰하거나 기록한 것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레퍼런스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그냥 자명한 거예요. 논증이 불가능해요. 그냥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거는 싸우시면 안 돼요. 토론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싸움만 나요. 인간은 타고나기를 선하게 태어났다. 이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싸우면 끝이 안 나요. 왜? 이 사람은 오랜 시간에 자기 경험 속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물론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근데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A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B를 들이대면 그럼 B는 정당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C가 필요한 거예요. C가 증명하다는 건 뭐 D가 필요한 거죠. 이걸 우리가 철학에서 제1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끝없이 갈 수는 없어요. 여기에 보통 들어가는 게 신이.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는 신이거나 또는 자연의 질서가 그러하다. 자연이 원래 그래. 라는 식이 되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런 걸 공리라고 합니다. 증명 불가능하지만 자명한.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자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이거를 다 같은 것처럼 주장해요.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걸 마치 이렇게 논증 가능한 것처럼 주장. 이건 사실은 구분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제일 중요할 때가 있고 이미 알려진 참이라고 알려져 있는 주장 근거가 중요할 때가 있고 나의 믿음이 중요할 때가 있고 자기의 알음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관련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아까 체험이 경험이 될 때 경험은 감각 더하기 성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찰은 이 정당화 과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1차적으로. 내가 관찰한 것이 정말 맞다는 걸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정이 성찰과 관련이 있고 이 과정에서 이게 1번이라면 2번이 중요한 것이 의미의 발견이에요. 의미는 논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관찰자가 부여하는, 구성하는 의미가 더 강해.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여지지 않은 의미를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작가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맥락을 고려해서
맥락 때문에 읽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똑같은 걸 관찰하지만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썩은 나무 든 거를 보고 인생 다 이래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니네가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 삶은 누구 말대로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잠깐 끼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죽음이 삶과 삶 사이에 잠깐 끼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관찰하고 기록한 게 저절로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과율을 찾는 거예요. 또는 원인, 이유를 찾는 거. 왜 그럴까? 이게 이 원인을 찾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길은 두 갈래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어떤 도토리는 왜 요만하게 생겼을까? 왜? 라고 물었잖아요. 왜? 이 왜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는 정당화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 정당화는 3번 정도만 가면 다 제일 원인으로 가요. 거의 믿음이나 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 사람이 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낳았어. 엄마 아빠는 왜 낳았어? 사랑했어. 왜 사랑했어? 이 신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라고 자꾸 물어보면 이게 원인을 소급해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고 싶어요. 원인을, 이유를, 내가 왜 이런지, 세상이 왜 이런지 진짜 알고 싶잖아요. 세상이 왜 이런지 정말 요즘 같으면. 그러면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 큰 틀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현상을 인과적으로 물으면 하나는 원인을 찾는 쪽.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든 원인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창작자의 의도죠. 이건 사실 상대적으로 쉬워요.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펜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왜 요만한 길이에 요만한 굵기에 뭐 여기에다가 왜 이런 이상한 걸 하나 달아놨을까? 이건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를,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왜 크기가 요만한가 뭐 이런 거 대부분 우리가 사람인 경우에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원인자가 물론 또 신도 있을 수 있어요. 원인자.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신이 만들었거나 사람이 만들었거나. 따지고 보면 사람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알기가 쉬운데 신의 의도는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신은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람의 입에 들은 바를 전달해 주기는 했지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일 거라고 믿기는 하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신의 의도인지 신의 얘기를 들은 사람의 의도인지가 사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놔두고요. 자연으로 가면 이게 자연의 원인에 대한 걸 찾으면 이 자연의 원인은 신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 프로젝트 속에서 관계를 이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런 이유는 자기 혼자 그러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토리가 요만하게 생긴 건 실제로 요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뭔가 왜 그럴까를 물어보면 몇 가지 추론들이 가능하죠. 아, 이게 어저께 며칠 그저께인가요? 다람쥐가 이렇게 막 먹는 거 나왔던데 입에 집어넣기 좋은 크기다.
물고 옮기기에 그 어치가 물고 가기에 좋은 크기다. 그러니까 종자라는 것은 퍼뜨려서 멀리 이제 자기 씨를 퍼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영어 말 중에 F 3개짜리가 있어요. form, follows, function 이런 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런 말로 번역하는데요. 저게 왜 저렇게 생겨먹었냐 라고 하는 건 제가 하려고 하는 목표, 기능에 저 형태가 제일 잘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토리가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냐? 이건 도토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어떤 기능에 이 모양이 제일 잘 맞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라는 건 단독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연기적으로만 항상 작용해. 다른 것과 함께 더불어 나타나고 더불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 어떤 형태를 읽어내려면 펑크션을 알아야 되고 기능을 알려면 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개가 뻘에 사는지, 개가 나뭇가지에 사는지, 개가 벌레를 먹는지, 개가 낙곡을 먹는지, 개가 멀리 날아가야 되는 새인지, 가까이 날아가는 새인지, 숲속을 돌아다니는 새인지, 들판을 따라다니는 새인지에 따라서 다 우리의 모양, 날개의 모양, 기세의 모양, 발가락의 모양, 발의 모양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자연에는 우연은 없다.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믿음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건 원래 그래. 원래 그래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건데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연에 우연이 없다면 뭔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잣나무는 왜 5개고 잎이, 소나무는 2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유를, 얘가 왜 2개가 되고 얘는 5개가 됐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서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읽어낼 수 없을 뿐이지 이유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 이거죠. 왜? 모든 존재는 다 그런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 혼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없다. 이렇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제1원인 믿음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믿는 순간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읽어내지는 못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해야 될 같이 앞으로 우리가 썩은 나무를 뜯어보든 씨앗을 보든 그걸 관찰해서 어떤 것을 읽어냈을 때 그것에 이제 왜라고 물어보면 금방 답이 안 나와요. 잘. 왜 이런, 어떤 거는 동그란 모양이고 씨앗이,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 모양이고 어떤 것은 네모나게 생겼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찾기는 어려운데, 그 찾는 방식은 자연 속에서는 신에게 의지를 하면 신은 개를 그렇게 그냥 만드신 거예요. 신의 의지예요. 그럼 우리는 신의 의지를 읽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건데 신이 그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디자인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물론 전능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고, 자연에만 부여해보면 자연은 혼자 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다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꼴을 갖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 꼴을 읽어내려면 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런 거죠. 씨앗을 읽어내려면 씨앗이 담겨있는 그릇을 봐야 되고, 그릇을 보려면 그 열매가 맺힐 때 그 전에 꽃과 그 수분, 꽃가루와 그 암술과 수술과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왜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봐야 되고,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것일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 풀은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것인지 마른 땅에서 젖은 땅에서 자라는 것인지 뭐 이런 등등. 그래서 베르그송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현재예요.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느냐는 건 우리가 그림을 거꾸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걸 읽어낼 수 있느냐는 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지층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의 형태 하나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이런 형태를 갖게 됐을까를 씨앗하고 씨앗집, 씨앗 그릇, 씨앗 방의 관계만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암술과 수술의 관계를 볼 수도 있고 수분하는 매개 곤충의 관계를 볼 수도 있고 걔가 살고 있는 땅이 젖은 땅인지 마른 땅인지 볼 수도 있고 이게 원산지가 뭐였는지도 볼 수도 있고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씨앗의 모양 하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에 대한 참된 알매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난번에 본 것처럼 풍선동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예쁜 열매를 보고 와 예쁘게 생겼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을까 그거 원래 그래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걔는 원래 그러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면서 기록을 하시죠 관찰해서 기록을 한다고 하는 행위는 감각 경험으로부터 성찰, 사유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을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에 왜,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제1회로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제1회로가 작동하는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면 원래 그래요. 저 인간은 원래 그래.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만약에 교사가 학생을 넌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면 걔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다 소멸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나에게는 감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닐 거야. 그래서 사실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반대죠. 자기가 맞다고 철저하게 믿어서 이게 지식인이 욕을 먹는 건데. 자, 그럼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풀어서 정리를 해서 강의록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수행교육하고 관찰하고 기록했던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고요. 10분만 쉬었다가 모든 별로